이 재개발, 재건축도 약간 다소의 차이가 있어요.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토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건물 가지고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 총치게 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재개발은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은 될 수 있어요.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은 될 수 있어요. 그 지정물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은 되는데, 재건축은요,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 즉 집합 건물 같은 게 문제가 없는데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옛날에 말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있죠. 그게 정말 코너 자리에 위치가 있잖아요. 그 주차장 아저씨가 있잖아요. 지금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없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등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반드시 건축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산에서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게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아시겠죠? 재개발 구역 지정하기 전에는요, 도정법이 어떻게 나왔냐? 재개발 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토지 있고요, 건축물 있잖아요. 이거는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를 본대가지고 각각의 조합원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각각의 입주를 준다고 지금 법의 해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산 도정법은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업무 매뉴얼에 뭐냐면 건물 한 개에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이 각각의 조합을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게 뭐냐면, 저희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저희들 기준, 정비업을 처리하는 기준이나 제가 시에 약간 자문위원을 하는 기준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땅 위에 있잖아요. 위에 첫 번째 만드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준공할 당시에요,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은 그건 당연히 다른 거 맞아요. 최초의 준공할 당시에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면 이거는 한 세대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법에서는요, 이 토지는요, 건물이 없는 토지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토지. 건물이 없는 토지를 가지고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 주차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60제곱이나 90제곱 이상 가지면은 이 사람은 1인의 토지 소유자와 조합을 본다는 거지, 건물 밑에 있는 부속토지를 있잖아요. 이걸 자꾸 부속토지를 가지고 이 토지 면적처럼 면적을 60이나 90만 넘어가면은 조합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땅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갑이 사고요. 건물 소유자는 을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각각의 조합을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투자자들이나 처음에 정비, 재개발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원리지만요. 실제로 구청에 인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딱 한 명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땅 소유자는 감인데 건물 소유자 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각각 조합은 될 줄 알았는데 구청에 인가 신청하는 순간 같으면 이 사람은 한 명입니다. 조합은 한 명이고 한 개 입주밖에 안 나옵니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 그거 똑같아요. 기획부동산처럼. 땅 소유자 아는 사람 아니 연락 안 되지. 건물 소유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 그럼 누가 주인 하나 하겠어요?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땅 소유자 다르게 건물 소유자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도정 공무원들은 딱 법문만 보잖아요. 법의 문구 해석대로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라냐면, 부산의 초기 재개발 예정구역에 들어갈 때는요, 주택이 한 개 나오더라도 땅 소유자 다르게 해서 들어가고 건물 소유자 다르게 해서 들어가도 나쁘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합의를 하고, 아는 사람끼리 합의를 하고, 조합은 각각 넣으면 땡큐인데 한 명 넣는다면 누가 대표자 선임을 할 건지 그걸 정하지 않고 나면 분명히 법적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 부산은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정법에 나와 있는 문구와 업무 매뉴얼에 이 소유자를 각각으로 본다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부산 시장이라든지 서울 쪽에 처리된 거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 한 명을 처리했어요. 그런 거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조합원. 여러분들 조합원은 우리가 한 명이라 한 명. 조합원 한 명이라 해요. 이 개념이 뭐냐면, 조합원은 한 세대예요. 한 세대. 그 전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하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다. 그리고 자녀까지도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가 집이 한 개다. 이 사람은 비록 집이 세 채일지라도요, 이게 한 조합원 해결해야 돼요. 한 조합원이면 몇 개 분양받아요?
한 개밖에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나가고, 자녀도 나가게 되면은 각각의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이 이제 3개, 물건이 3개니까 3개 입주가 나오겠지만, 이게 한 세대로 전입할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뭡니까? 이혼을 해야지만이 뭡니까? 별도가 되지, 이혼은 별거 중이라도 한 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100일 물건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200일 물건을 가지고 거예요. 근데 동시에 친구할 때 되니까, 내 것도 받아가고, 우리 집사람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 신고할 때 뭡니까? 조합원부가 101번 나면 10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2명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발각이 되냐? 사업시행 인가에 분양 신청할 때 있잖아요. 가족관계에서 정해서 다 떼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세대 전이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2명의 조합원 처리가 돼가지고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분양 신청되면 이 조합원 2개짜리가 하나 합쳐지네요. 그러면 한 개 분양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진짜 그래 웃긴 게 뭐냐면, 조합 설립할 때는 동의서 받을 때 이 사람이 부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각각 받았다가 분양 신청할 때 아, 그거 이거 부부네? 하나밖에 안 되네?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자, 한 개는 뭐냐면요, 지금 보면요, 재개발은요,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요,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해가지고 75%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합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동의를 안 했더라도 조합원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할 때까지 뭡니까?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할 수 있고요. 분양 신청 안 하면 현금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재건축은요, 반드시 조합 설립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집값 올라갔으니까 난 추가 부담하기 싫어. 나 팔고 나갈래. 그래 부동산 내놓은 거예요. 중개사장님은 조합 설립됐으니까 당연히 조합원이겠지 생각하고 매수자는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예요. 그냥. 근데 매수자가 사자마자 3개월 지나니까 조합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용 증명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매도청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매수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 설립에 동의를,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안 했던 물건을 있지 않습니까? 안 했던 물건을 조합 이후에 사면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동의 안 했던 물건 있잖아요. 동의 안 했던 물건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그 내가 사가지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은 귀찮잖아요. 어떤 사람은 A는 1월 1일 날, B는 2월 3일 날, C는 2월 30일 날, 2월 20일 날.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위에 동의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동의서 내더라도 안 받아줘요. 왜냐면 자기들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은 총회하기 전에 일괄로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는 조합에서 받아준다, 안 받았다, 그러면 못해요. 무조건 동의서 내면은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에서요, 동의 안 했던 물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그런 게 많죠. 인천 동구에 송현 아파트 있죠. 옛날에 조합 설립은 2012년도에 했는데 이때는 경기 안 좋아가지고 동의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2018년도 19년 되니까 갑자기 경기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투자자 엄청나게 몰린 겁니다. 근데 물건 대다수 버리는 뭡니까? 동의 안 했던 물건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사도 될까요 말까 하잖아요. 문제없이 사도 돼요. 무조건 사도 돼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진짜 열받는 경우가 뭐냐면, 저희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동의서 내시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청 소송을 딱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1심에서 끝나려고 할 때 뭡니까? 그때 와서 동의서를 싹 내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그 조합원이 죽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때문에 우리가 매도청 소송을 했으니까 변호사비 300만 들어갔습니다. 그거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 조합은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조합은 그대로 있는 대로 해서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조합을 처리할 수 있는 답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재건축은요,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재건축 반드시 이걸 알게 된대요. 조합 설립 인가 있지 않습니까? 인가 나기 전 단계에 추진 단계 때는요, 한 사람이 3개를 가지고 있던 4개를 가지고 있던 어떻게 됩니까? 조합 설립 하기 전까지만 다 팔아버리면요, 그 사신 분들이 각각의 조합원으로서 뭡니까? 입주권이 각각 나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조합 설립이 인가유예 파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유예 한 명이 있잖아요. 3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뭡니까? 내가 한 개는 내가 가지고 2개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문제를 드릴게요. 가밀억제권이 아니고 가밀억제권이 아니고 비규제제이다. 그럼 이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수만큼 뭡니까? 입주가 나와요. 대신에 조합 설립 인가유예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물건이 10개 있잖아요. 그럼 10개 산 사람들은 각각의 입주권 나오겠지만 조합원은 한 명은 제한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총회에 참석만 못할 뿐이지 입주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가 비규제지역인데 가밀억제권이다. 그러면요, 딱 규제가 있어요. 무조건 한 사람이 분양받을 수 있는 거는 3개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개 가진 사람들은 7개는 현금청산해야 돼요. 3개까지는 되니까는 매매가 되겠죠. 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조정구역 이상이에요. 조정구역 이상. 조정구역 이상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10개 가지고 있더라도요, 조정구역이면 하나밖에 못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조정구역 지정되면 한 사람이 10개 가지고 있더라도 10개 다 받아, 아니, 앞에는 비규제적이 다 받았는데 조정구역 지정되면 하나밖에 못 받아가잖아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조정구역 지정될 당시에요. 조정구역 지정될 당시에요. 그 재건축 구역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으면요. 사업시행에 신청했으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10개 가지고 있는 거 10개 다 받아가요. 맞죠? 근데 조정구역 지정될 당시에요. 그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밖에 못 받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리얼한 거죠. 창원은요, 뭐가 많습니까? 회사가 많잖아요. 그 사택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회사 1인 조합원이 1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500명인데 신축이 55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분야 5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야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뭐랬냐면 회사 사택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0개가 15개 있던 우리 조합에서는 3개밖에 못 주겠습니다. 딱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렸죠. 나는 3개밖에 못 주겠다. 나는 다 달라. 그것에 싸움 벌었잖아요. 근데 창원에 갑자기 뭐가 됩니까? 조정구역 딱 지정돼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조합은 10개 가지고 있더라도 1개밖에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정말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 안 해요. 현금 청산 안 해고요. 새 아파트 100일동 100일 받았잖아요. 그게 공유자로 10명이. 아시겠죠? 자, 보세요. 웃긴 게 뭐냐면, 한 사람이 10개 가지고 있었잖아요. 비규제직에 있으면 10개 다 받아갔거든요. 100일부터 1001일까지. 그런데, 자, 보세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새 아파트 하나도 못 받아간다면요. 나머지 요 관련된 있는 대표자 조합원이 뭐 100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 다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법제세 해석은 이 10명이 모였죠. 10명이 모이죠. 10개 묶어가지고. 그럼 이건 다 공유관계로. 그럼 새 아파트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10명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 새 아파트 공유관계 10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5억짜리다. 한 집도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감정평가가 2억 나왔다. 그럼 1억 5천 현금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복잡한 내용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딱 그건 필요 없어요. 조정구역 이상 되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재건축이 제일 위험한 건 뭡니까? 매도자가 같은 구역 내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뭐야? 그럼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겠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매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혼자 10개 가지고 2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하나, 집사람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각각 뭡니까? 다른 조합원처럼 보는 거예요. 이 한 세대 한 조합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합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뭘 보냐면 부동산에 묻지도 마시고요. 딱 매도자와 중개소장 데리고 어디 가냐면 조합 사무실 가보는 거예요. 그럼 조합 사무실 가보시면 조합원 명부가 있어요. 명부가. 그게 내가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번호 1번. 내가 2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번호가 1-1, 1-2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 안 하면요. 다 물건 소유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당신하고 가족 세대원 전원이 이 구역 내에 집이 없다라는 거를 계약서 특약상에 적으시고, 만약에 집이 있어가지고 입주권이 안 나온다면은 본계약을 취소나 무효한다고 적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적는 사람이 없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뭐냐면, 재건축에서는 제일 위험한 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도자 물건이 구역 내에 하나만 있는지 여러 개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 입주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떠나가지고 그걸 잘못 알아버리면 입주권 나온 데다가 안 팔립니다. 왜냐면 대표도사님 그쪽 조합으로 돼 있고 나는 그냥 공유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팔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매도 재건축할 때 이런 부분이 애매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바로 주십시오. 그럼 바로 뭡니까? 저희들 조합에 전화를 제가 대신 주인인 것처럼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초보자들이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는 답을 못 받는 것 뿐이지, 저희 정비업한 사람들을 전화해서 딱 물어보면은 이 사람 구역 내에 뭐 부인하고 자녀가 가지고 집 가진 거 없어요? 딱 물어보면 없어요. 조합원은 단독권은 됐습니까? 단독권은 됐습니다라면 그냥 계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도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조합원은요, 재개발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은 한 조합원 있잖아요. 두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세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새 아파트 받아가는 권리는 하나밖에 안 돼요. 대신에요, 어떻습니까? 금액이 크거나 면적이 클 경우에는 1+1을 주는 겁니다. 그 1+1을 주는데 플러스 한 개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60제곱미터 이하, 24평, 5평 이하로 받아가셔야 되고, 그걸 잘 보세요. 관리청 끝나봤고 우리 이주 나갔잖아요. 근데 내가 분양 신청을 84와 5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5구는 아파트가 입주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정밀 제한 받으니까 요거는 내가 가져간다 생각하고, 84를 중간에 팔아버리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분양 신청인 걸 1+1 했잖아요. 이거를 분리해서 팔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새 아파트 만들어지고 이전 시, 즉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잖아요. 넘어왔을 때 5구는 못 팔고 84는 팔 수 있어요. 그 중간에는요, 아파트 이전 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분리해서 못 팝니다. 아시겠죠? 괜히 엄한 짓 한다고 막 분리해서 팔아야지 하잖아요. 그건 절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해서 파는 거는.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애매하죠? 1+1 주는 조건이 딱 두 가지예요. 금액이 크거나 면적이 큰 거잖아요. 자, 금액 보세요. 내가 감정평가가 7억 나왔어요. 맞죠? 근데 84가 4억, 5구가 3억이니까 7억이 되지 않습니까? 7억이 되면 이 사람 두 개를 받아갑니다. 맞죠? 당연히 두 개 받아가는 문제가 없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 산 꼭대기 있는 집 있죠? 그 집 땅이 넓은 거예요. 당연히 건물도 많이 안 짓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바닥 면적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계단을 다 뺀 거거든요. 방수만 다 빼고 있는데, 그 면적이 90제곱미터고요. 2층이면 60이에요. 150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분양 신청하는 거는 84와 5구니까 뭡니까? 143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150 가지고 있으니까 143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법에 의해서 난 두 개 신청할래 라고 된 거예요. 근데 조합에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호, 그래, 네 일단 면적은 되는 것 같은데, 야, 너희 집이 산 꼭대기 있다 보니까 감정가 2억밖에 안 돼. 근데 7억짜리 한다면 추가 부담 5억 내야 되는데, 은행에서 담보대출 해주는 것도 7억에 60%에 4억 2천밖에 안 해주는데, 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냐면, 어느 조합에서는 금액을 떠나가지고 면적이 큰 사람을 1+1 주는 데가 있고요. 법대로 해석해가지고. 어느 조합은 나는 이거 절대 줄 수 없어. 그냥 너희 집 하나만 가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합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법의 명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한테 하나밖에 안 된답니까? 나는 이걸 이해 못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질의 신청해보니까 어떠냐? 법의 명치는 1+1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거 주는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하게 되고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결의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1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뭡니까? 분양 신청할 때 조합한테 명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면적, 금액만 큰 건 문제가 없는데 면적 큰 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또 이런 건 뭘 말쓰죠? 재건축한다고 딱 하니까 뭡니까? 16평, 17평짜리는요 어떻습니까? 평당가가 1,000만 원 하다가 사람들이 투자금 얼마 안 들어가니까 계속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몇 개월 만에 뭡니까? 1,700가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런데 70평짜리 좀 큰 거 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 그거는 매매가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900 정도 밖에 안 돼. 6억 3천이잖아요. 전세가가 한 2억밖에 안 되니까 4억 3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억 3천 넣고 투자하면 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이 친구는 900만 하는 게 매매가 올라갈 때 1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큰 거 가진 사람들은 재산적 가치 증가가 별로 안 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쓴 거죠. 야, 500 보니까 원 플러스 원 줄 수 있다더라. 그 재개발만 주는 게 재건축도 줄 수 있다더라. 그래서 뭡니까? 70분짜리 큰 거 사가지고 주거 전용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84와 5를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딱 내면에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2개 받을 수 있고, 난 면적이 되니까 2개 주세요 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처럼 일반 분양이 많은 곳에는 주는 경우 많아요. 맞죠? 근데 재건축은요, 이 하다 보니까 5층짜리 재건축 말고 남아있는 건 지금 뭡니까? 12층짜리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반 분양 개수가 거의 1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70평 가진 사람들한테 2개 준다 해버리면 일반 분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는 이런 대한 질문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얘기해요. 책자에 실어가지고 재건축에서는 무조건 전용 면적이 크더라도 난 하나밖에 못 줍니다라고 명시해가 결의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두고 소송 제기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주민들 결의 자체가 관리처분 계획은요, 법의 명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세요. 4층짜리 빨간색 벽돌 있죠. 그게 보면 이 집이 보니까 1, 2층은 상가고 2, 3, 4층은 주택인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를 보니까 9억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자기는 84와 5구를 받으니까 7억 되잖아요. 그럼 2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2억 남았으니까 현재 용도도 근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남은 돈 2억 가지고 상가를 받으려고 딱 하는데, 자, 첫 번째 문제가 상가의 최소 금액이 3억인 겁니다. 그럼 내가 2억 가지고 있는데 1억 부족하잖아요. 자, 어떤 조합은 뭡니까? 자, 기본적 원칙은요, 최소 상가 분양 금액이 3억이거든요. 내가 남아있는 돈이 3억이 안 되면 못 받아가요. 어떤 조합에서는 상가가 요즘 리스크가 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가 줄게 받아가. 그래서 이 금액의 한 60% 정도 금액만 된다면 내가 줄게. 그래서 주는 데도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진짜 조합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기 나름이고 정말 어떻게 명시하기 나름인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면, 자 보세요. 분양 신청 언제 합니까?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신청하잖아요. 근데 조합원은 최종 분양 받아가는 결정은 언제 납니까? 관리 처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양 신청할 때 어떻게 나오냐? 세액이 우와 감정평가 부응 났네요. 상가주택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84와 5구 신청하시고요. 상가도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신청 다 끝나고 나는데 이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뭡니까?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신 분은 뭡니까? 분양 신청 결과서를 딱 보니까 감정가 9억에 아파트 2개 신청하고 상가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잘 됐구나 싶어서 딱 확인하고 기분 좋아가 있는데 가르쳐 해가서 딱 뭡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요거 2억밖에 남아있는 금액 2억이고요. 이 상가 분양 신청 3억이니까 요거는 조합 전단에 따라서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냐면 조심하셔야 될 거. 주택 1+1에 상가 받는 거 있죠. 그거 남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하나 받고 상가 하나 받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터져요. 상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는 아파트도 받아가고 남은 돈과 상가도 받아가요. 근데 금액이 너무 안 돼버리면 상가를 못 받아가서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 아파트 1+1은 법에 지금 명시가 됐지만 아파트 하나에 상가 하나, 아파트 2개의 상가 하나는요, 반드시 뭘 했냐면 상가가 조합원 자격이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본계약을 취소한다라고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요, 상가 받을 줄 알고 피를 더 주고 샀잖아요. 상가 안 나오십시오. 피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이 상가는 조합에서 또 답을 못 줘요. 왜냐면 순서가 사업시행 인가유예 신청하고 관리처분 때 결정나다 보니까 이건 조합이 장담 못 해주는 거예요. 뭐 녹음했다고? 그러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파트와 상가 신청하는 건 상가가 나온지 안 나온지 정확히 분석해 보셔야 되고, 그거는 모르시면 구청에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꼼꼼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재개발에서는요, 자 보세요. 재개발은요,
상가를 정하는 순위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무조건 권리가액이 크다고 해서 이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1순위 조건이 뭐냐면, 최소 금액 이상, 당연히 되겠죠. 용도가 근생, 당연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있냐냐는 거죠. 20억 가지신 분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사순위에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요, 1순위가 돼야지 1층 받습니다. 상가는 제가 봤을 땐 요즘 아파트 상가는요, 1층도 미분양 많아요. 미입주 많고요. 2층은 요즘 안 지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재개발의 상가는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1순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없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요, 이 상가에 대한 그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경기도 강명에 있는 철산주공 11단지 있죠. 11단지 같은 경우는 법에 명시가 없다 보니까 상가 소유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순위를 정해요. 위치도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재건축은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재건축은 자기 상가들끼리 한다는 거죠. 자,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은요, 아파트 가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받아가요. 당연하겠죠. 아파트 가지신 분도 시 조례에 의해서 상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순위 못 받고 한 4순위, 5순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가를 가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옛날 같았으면 아파트 신청 가능했어요. 근데 요즘 뭐라 하냐면, 상가를 가지신 분은요, 조합 정간에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상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초기 재개발 할 때는요, 정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가 가지신 분들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 신청 못하니까. 맞죠? 향후에 관리처분 되면은 진짜 상가 가지신 분도 아파트 받아갈 수 있겠지만은, 초기 재개발 하는 지금 유행할 때는요, 상가 가지시면 상가 못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재개발 구역 내에 신축 오피스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상가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파트로 해석해야 될까요? 뭐 세무사님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세무사 맞죠? 네. 옆에 딱 들어봐도 세무사님 같아서. 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뭐냐면, 그거는 용도, 현재 이용사항의 용도에 따라서 주거가 될 수 있고, 업무시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비업에 해석할 때는 약간은 상가와 업무시설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자, 보세요. 투자하는 방법 시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초기 재개발에는 아무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사회 통념에는 뭐랍니까? 오피스 받아가면 아파트 받아가기 힘들어. 이게 사람들 인식속에 깔려버리면요, 그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진짜 주택만 사든가, 빌라만 사든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사지 말아요. 그런데 저는 잘 보세요. 조합설이 일단 이유가 다 됐죠. 오피스텔이 그 앞에 인기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다른 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빌라는 엄청 올랐는데 오피스 안 올라간 거예요. 저는 무조건 오피스 사러 갑니다. 조합설이니까 이유는. 왜 들어간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상가는 많이 안 지어요. 그 상가 개수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기존에 있던 상가 사람들이 약 15명인데 아파트 상가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5명도 현금 청산해야 되나?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요. 아파트도 줄여야 되니까 또 그 기준이 애매한 거라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오피스텔에 있던 사람들은 대다수 아파트 주는 거 다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다들 해석 잘 하셔야 될 게, 초기 재개발 인기 많을 때는 상가, 오피스텔은 상가로 간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인기가 없거든요. 만약에 조합설이 인가 됐다. 빌라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피스텔은 뭡니까? 아파트 못 받아간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낮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잡으셔요. 잡아가지고 가르쳐볼 때가 개가면요, 그 사람 분명히 아파트 안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점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저는 뭐냐면, 특히 재건축할 때 보면은 다들 어디 삽니까? 재건축은요, 잡으세요. 재개발하고 달라가지고 상가 가지신 분은 상가만 받아가고, 재건축은요, 아파트 가지신 분 아파트만 받아가게 됐어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난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수요자도 많고 거래도 많이 된다 보니까 가격의 탄력이 높아요. 빨리 올라가거든요. 근데 상가는 안 올라가요. 알죠? 그리고 1층의 상가 가격과 2층의 상가 가격은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1층은 임대료가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되는데, 2층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아파트는 거의 비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2층에 태권도 하는 상가 있죠? 그거 제가 완전 좋아합니다. 특히 초기 재건축이에요. 무슨 왜 좋아하세요? 하는데, 잘 보세요. 어차피 뭡니까? 상가 받는 사람 상가를 받아가잖아요. 근데 보통 오래된 상가들은 1층, 2층, 3층 짓거든요. 그럼 개수까지 한 30개 돼요. 요즘 아파트 상가는 몇 개 짓습니까?
거의 10개밖에 안 짓어요. 10개밖에. 1층 말고 안 짓으면 2층 안 짓거든요. 그러면 1층이 가지신 분은 1층 다 받아갈 거고, 2층, 3층의 사람들은 자기 받아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금 청산시켜야 되냐? 못 시킨다고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잔여지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랍니까? 별도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분들에게는 아파트를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약간 인기 없는 타입 있지 않습니까? 25평이나 있는데 저층 부분을 주자라고 결의를 받아버리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때는 태권도사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태권도사만 약간 면적이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안에는 뭡니까? 201호와 202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2명이 될 수가 있는데 1명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채를 1명이 가지고 있고 1명이 세입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에 재건축 살 때 뭐 합니까? 매도자는 1명이지만 매수자 2명을 두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201호는 내, 201호는 내가, 202호는 다른 사람, 친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세입자하고 같이 그 계약서 적어가지고 그 세 받아온 거예요. 근데 뭡니까? 각각의 조합은 자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재밌는 게 또 뭐예요? 요게 잘 있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이 상가들 특징이 뭐냐면, 이 재개발은요, 동의서 받아야 되잖아요. 전체 75%만 받으면 거의 문제 없어요. 알겠죠? 안타까운 거는 20짜리 가진 사람도 한 표, 5천만짜리 가진 사람도 한 표예요. 그 재개발 전체 동의에 70%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재건축은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아파트 분들, 대다수 재건축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전체 동의율은 95% 넘었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 조합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아파트 분들 다 동의했는데 상가분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상가 소유자가 6명 이상 되면요, 반드시 6명 이상 되면 그에게 가반수 3명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가분들은 어떻게 하냐? 10명 중에서, 10명이 5명이잖아요. 그러면 5명이 동의하면 되는데, 다들 자기한테 뭐 합니까? 우리한테 상가는 어떻게 해줄 거야?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내가 동의해줄게. 진짜 경기도 강릉에 있는 천안주공 11단지 저희 재건축한 걸 보니까요. 10년 전에 상가분들이 알바기처럼 해가지고 아파트 사람들에게 우리 동의 조건은 뭐 해줄래? 개발 이익을 별도로 줄래? 그 했던 합의서가 있잖아요. 10년 뒤 고스란히 관리처분 책자에 실리면서 뭡니까? 상가분들 이익을 많이 받아. 그래서 저는 뭐냐면, 자, 너무 재건축할 때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요.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상가도 1층짜리 말고 2, 3층짜리 비어있는 거 있죠. 그런 거에도 가정까지 보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쭉 가져가다 보면 나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1층의 상가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줄 거야 막 하면서 조건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상가 개수가 지금 30개인데 만들 게 10개밖에 안 된다면 20명 정도를 다 형성시켜줬으니까 아파트에 대한 뭘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관리처분 계획에 넣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상가도 보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만 끝나네. 자, 지금 보니까요, 이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은요. 난 솔직히 그래요. 임대주택은요, 자, 재개발은요, 무조건 재개발하기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될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재건축은요, 의무적으로 지어야 될 임대주택 지을 필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정권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달라요. 처음에는 한 8% 하다가 그럼 5% 하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20% 30%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수동에 성수 전략 지구 있잖아요. 거기에는 서울시에서 50층까지 지으랬지 않습니까? 내가 진단한 게 아니고 서울시 지으랬어, 50층까지. 그런데 뭡니까? 못 짓게 하죠, 시장님이. 뭐냐면, 너무 높게 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서울시장님이 뭐랬냐면, 전 시장님이 뭐랬냐면, 너희가 사업하고 싶으면 36층을 지어라.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위치 좋은 데다 세대를, 임대주택 세대를 30%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뭐하십니까? 나는 그럼 안 됐지. 다음 정권이 짓든가 하지. 그렇게 넘어간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실제로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어보니까요. 이 매각가가 너무 싸요. 조합원 분양가 1200, 일반 분양가 1300 하잖아요. 임대주택 매각가 얼마 가십니까? 평당 700밖에 안 해요. 700.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5% 짓는 것도 아까워요. 20% 지으려면요. 이 조합은 수익이 다 죽는 거예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죠. 근데 나 솔직히 그래요. 재개발할 때 임대주택을 좀 지으면 솔직히 공공성을 위해서는 솔직히 좀 못 사는 사람도 같이 오는 게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짓게 되면요.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 임대주택 도면 저 꼭대기 안쪽에다 넣어버려요. 그 어떤 내가 가해사무소도 별도로 두고 문도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아파트인데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 임대주택 두는 사람들 엄청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아, 저기 너 친구 저기 살아? 임대주택 살아? 이런 엄청나게 있으면 약간 내가 살지 모르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정권에서 자꾸 임대주택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특히 재개발 임대주택 만들 때는 진짜 고려를 해야 될 게 임대주택 짓더라도요. 이 임대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지어야 돼요. 진짜. 분양할 때 있잖아요. 이 아파트 전체 세대수가 있으면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게 아파트 임대주택을 분양해야지만이 그 임대주택에 들어오신 분도 좀 기분 좋게 살 건데 임대주택이 지을 때가 저 꼭대기 안쪽에다 저 지어가지고 너 그거 살아라 하면 진짜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의무적으로 지을 필요가 없는데 기존 용적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이 간혹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재개발에 있는데 재개발 세입자가요 안 나가고 이주 기간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에서 내용 중에 날라오죠. 빨리 세입자 내보내세요. 아니면 충고합니다. 되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은요 공익성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 세입자에 대해서 집주인이 못 내놓으면요 조합이 의무적으로 뭡니까?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고요. 세입자 내보낼 때 주거대책비 개념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개발 그래서 세입자가 안 나가면 세입자는 걱정 안 해요. 조합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거 재건축이 재건축.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합에서 신경 안 쓰겠죠. 그 조합에서는 조합원한테 전해서 빨리 세입자 내보내세요. 안 하면 이것 때문에 이자가 한 달 1억씩 나갑니다. 자꾸 협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세입자분들도 뭡니까? 그렇게 버텨버리면 지한테 돈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버티는데, 자, 재건축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1차적인 책임은 집주인이 져야 됩니다. 그럼 집주인이 돈을 더 주스라 내보내야 됩니다. 진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안정적인 게 뭐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있지만은 계약서 특약상에는 뭐라냐면 세입자 그 새로 계약할 때나 아니면 무실갱신으로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소구약서 딱 사가지고 다시 계약서 접대할 때 있잖아요. 계약서에 시작하는 날짜 적고요. 그 보통 법적 2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적지 않더라도 특약상에 계약 완료 시점을 2주 고시시까지 한다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솔직히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요. 옛날 문정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냐면 그게 이겼어요. 집주인이 이겼어요. 집주인이. 근데 현재 문정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약간 시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뭡니까? 이런 계약서 특약상에 적어놓으면 어차피 구역 지정나고 나면 토지이용 계획 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재건축 구역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향후에 집을 철거할 겁니다.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특약을 적어버리면요. 말 그대로 뭡니까? 세입자도 버티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적어놓으면서 세입자도 위축될 수 있고 빨리 내보낼 수도 있고요. 내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집주인들 보면 약간 양아치 같은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 법에서는요, 이삽이죠, 이삽이. 이삽이 누구한테 줍니까? 집주인은 주잖아요. 제가 봐도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집주인은 주면 안 되고 정유자에게 줘야 돼요, 정유자에게.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정유자이기 때문에 집주인 줄이 많고요. 세입자가 그 살고 있으면 세입자가 정유자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삽비를 줘야지만이 워낙에 이사가 나가는 거지. 뻔히 알잖아요. 세입자는 알죠? 조합에서 500만 준거 알고 있는데 그 세입자는 그 집주인이 뭐랄까? 야, 200만 준 내가 나가.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정비하고 신혼하다 보니까 솔직히 법에 도정법이 엄청 미흡한 게 많아요. 그래서 맨날 조합장 자르고 시공사 바꾸고 맨날 싸우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임대주택이나 이런 뭡니까? 이 세입자에 대한 보호 대책 이게 엄청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문제가 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뭡니까? 이제부터 이제 리얼 뭡니까? 현장 얘기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동안 나름대로 뭐 이런 부분이지만 저도 정비업에 대한 경험을 담아가지고 말씀 좀 드리다 보면 다른 데 재개발했을 때하고 다르게요. 좀 나오고 제가 그 재개발 재건축 있잖아요.
사업 절차도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인터넷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이 사업이 어디까지 갔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볼 수는 있는 거예요. 현수막이 무슨 막. 그래서 내가 현수막으로 보는 사업 절차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수막만 딱 보도 이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임야가 되면 부동산 가보시부터 가지 마시고요. 항상 외곽을 둘러보면 상권이 활성화되었나 안 됐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조합 사무실 있잖아요. 그게 어딘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조합 사무실 어디냐 확인해 가지고 그 앞에 있잖아요. 그 회의한다는 공고문자 공고문요. 그 공고문을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정비업반 입장에서는 그 공고문만 딱 보면은 회의한다는 공고문 딱 보면요. 사업 단계 어떻게 단계까지 갔고 어느 업체랑 짜고 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임야 갔을 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외곽 둘러보면서 조합 사무실 어디 있는지 그 앞에서 그러니까 회의 공고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캐치해 가지고 저한테 바로 보시면 그 보고 난 뒤에 바로 뭡니까? 제가 전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뭐 화물차만큼 운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톡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급한 질문 안 치면 문자나 톡으로 보내주시면 반드시 보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서울에서 강의 듣는 7기입니다라고 해주셔야지만이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제가 어떤 사람들보다는 빨리 뭡니까? 지뢰자 답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비업이 재개발 수업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업을 한 개에서 이론 한 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깝깝한 게 뭐냐면 막상 내가 살려고 할 때 되잖아요. 이게 분석이 맞나 몰라요. 그거 내가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는 거는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해소점을 해주는 게 제가 할 일이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진짜 계약할 일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선생님 죄송한데 급한데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요. 저는 바로 회의 도중에 나와서 전화 드립니다. 대신 우리끼리 범위를 정하셔야 될 게 친구 산다는 건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끼리 살 때, 우리 가족 살 때 그런 거 중요한 거 있으면 진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나와가지고 저는 답에 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